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식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짚어주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라고 해서 발표가 됐는데 뭐 각종 이제 제한들이 좀 풀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1차 이상 접종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직도 뭐 500명, 600명씩 계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는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60대 이상의 이제 접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소한 1회 접종이 50% 이상이 되었을 때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완화를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접종을 했는데 불구하고 인도발 변이가 확산을 하면서 지금 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영국 보건원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인도 변이와 영국발 변이에 1회 접종한 경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뿐 아니라 화이자 백신도 1회 접종 때에는 인도발 변이에는 33%밖에 예방 효과가 없고요. 네. 2회 접종을 한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60%, 화이자가 88%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12주 간격을 아스트라제네카를 8주로 완화를 할 생각도 하고 있는 정도로 네네. 변이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실외 밖에서 모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비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캠핑장에서 단체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좀 이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차 접종자가 적어도 한 절반은 넘어야지 좀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 정도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1차 접종이 완료된 시기에 저는 고려하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뭐 이른바 노마스크를 하는 게 7월부터 지금 예정을 좀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아직은 달성되지 않은 시기에 분명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전히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는 뭐 일종의 경계심이 좀 필요할까요? 야외에서 접종을 하신 분을 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대부분 젊은 층은 아직 접종이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통한 무증상 감염이 50%를 넘고 있는 상태고 변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방역 차원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센티브 방식이 혹시 뭐 백신의 접종률을 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십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예방 접종률이 동률이 낮은 이유는요.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떤 혈전증이나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85% 이상 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고령층이시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이 인센티브를 높이는 인센티브의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이런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전이라도 검사나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지금 이런 부작용 사례로 많이 진료를 보시는데 네네.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나 이런 간병을 하시는 분들 입원하시는 경우에 매번 코로나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면제하거나
입원 시 한 번만 해주는 이런 것도 상당히 병원 측에서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네. 또한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집합금지, 그러니까 5인 집합금지를 네. 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좋은 인센티브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복권으로 인센티브를 했더니 접종률이 대단히 높아져서요. 다른 주에서도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권액이 거의 100만 불이기 때문에 네네네. 대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의 인센티브도 일부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백신 접종을 좀 꺼리는 분들은 뭐 뉴스를 통해 접하든 어떤 식으로 접하든 좀 부작용, 뭐 혈전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백신 네. 접종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거나 꺼리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코로나19로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죠. 네. 단지 가족력이나 본인들이 혈전 증상이 있었다든지 뇌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의료진과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만약에 2차 접종까지 해야 되는 백신이라면 같은 백신을 접종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이제 방역 당국이죠. 1, 2차 백신 종류를 좀 다르게 하는 예를 들어서 1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네. 2차 때는 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차 접종을 하는 관련해서 좀 임상 시험도 한다고 하는데 두 번 맞는 그러니까 다른 종류를 두 번 맞는 것과 같은 종류를 두 번 맞는 게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네,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위험 때문에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에 RNA 백신을 이제 맞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으로서 네.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코로나에 감염된 세포를 사멸시키는 CD8이라는 그 사멸 세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감염된 세포를 사멸시키는 능력이 좋고요.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중화항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각기 다른 작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12주 간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8주로 지금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RNA 백신을 접종할 때는 4주로 간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변이를 조금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 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 부작용, 그러니까 전신적인 부작용이나 국소 부작용이 한 2배 정도 높지만 중증은 없었습니다. 부작용은 있지만 중증 부작용은 네, 또 아직은 없습니다. 사례가 네,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분명히 이 부분도 아직은 임상 시험을 거쳐야지 뭔가 입증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국내에선 부분이죠. 임상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사실 백신을 2차례 다 맞고 나서도 확진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더 백신에 대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소위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네네. 2회 이상 접종 후에 나오는 그 감염인데 아직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네. 별로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명 이상이 접종을 했고 네. 그중에 10,000명이 돌파 감염, 즉 0.01%가 돌파 감염이 생겼고요. 그중에 1,000명 정도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의 돌파 감염이 생기는데 돌파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중증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또 증상이 거의 무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2회 접종을 했더라도 네. 접종을 하지 않은 분과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도 하세요. 2회까지도 효과가 없다면 한 번 더 맞는 그러니까 3차 세 번의 접종을 하는 뭐 부스트샷이라도 부르더라고요. 이것까지도 좀 필요한 접종일까요? 네, 아직까지 백신 접종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의 항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슈퍼 변이가 나올 예정이다. 이 변이가 중증도는 높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변이가 계속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변이에 따른 이런 우리 백신이 필요해서 일부 회사에서는 전체 변이를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경구제로도 백신이 개발 중이고 네네. 치료제도 경구제뿐 아니라 흡입제가 지금 또 개발 중이어서 앞으로 연말 정도가 되면 새로운 백신과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변이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접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국이나 인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확산세를 좀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도 40% 이상 접종한 상태에서 변이 때문에 확산이 되고 인도도 사실 10%가 넘었습니다. 네. 접종률이. 근데 지금 전 세계 3위 이상의 3위의 그런 확산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고 영국은 60% 접종을 했는데 좀 완화를 못하는 게 다 변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변이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추세라면 특히 변이가 젊은 층을 감염을 잘 시키고 영국발 변이가 50% 이상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확산세가 높은데 인도 변이는 또 영국발의 50% 가까이 전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100% 가까이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 변이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더 하고 사실은 입국 제한이나 그런 검역에 대해서 조금 고려도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은 최대한 백신 접종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3분기 이후에 정부에서 백신 수급이 원활해질 때는 저는 연령별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모든 전 연령, 18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는 예약제로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있는 백신들은 이제 코로나19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백신이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막을 수 있냐, 이제 저항 항체를 만들 수 있냐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항을 할 수 있는 백신입니까? 네, 지금 대부분 백신은 대부분 예방을 할 수 있고 특히 RNA 백신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남아공 변이가 가장 좀 위험합니다. 남아공 변이의 지금 75% 정도 예방률을 갖고 있지만 또 일부 백신은 조금 낮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스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RNA 백신을 추가로 우리가 또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백신 수급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 백신을 맞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사로 이제 맞는 형식인데 이렇게 접종하지 않고 앞서 말씀하신 뭐 경구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접종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더 단순화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신종플루가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된 거는 백신보다는 타미플은 약이었습니다. 걸리더라도 경구제는 집에서 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앞으로 경구제가 개발이 된다면 전 세계가 백신 수급에 난을 겪을 일도 없고 걸리더라도 예방도 되고 치료제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 예방을 잘하게 되면 예.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도 지금 1년이 훌쩍 넘은 상황이 됐고 그동안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 두기 한다고 이제 각종 제재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풀리면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이런 상황을 그래도 계속 좀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점에 좀 국민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시면 좀 더 좋을까요? 네, 백신 접종이 좀 원활히 된 후에는 조금 집합금지가 완화가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 코로나가 경증이 많다 보니까 예. 일부에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을 보면 네네. 50대, 40대에도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 입원을 하시게 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서 안 걸리도록 해야 되고요. 만일에 혹시라도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가 치료제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하고 예방 백신은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접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앞서 왜 1차 접종이 적어도 50%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정부는 지금 사실 이렇게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이유가 11월 달에는 집단 면역을 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목표는 좀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3분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느냐. 백신 수급이 원활히 된다면 3분기에 하루에 50만 명씩만 접종을 하게 되면요. 네네. 효율을 빼더라도 한 달에 1,000만 명이에요. 그러네요. 3개월이면 3천만 명이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네네. 특히 RNA 백신 같은 경우도 상온에서 이제는 한 달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섬이라든지 이런 좀 멀리 떨어진 의료가 취약지구에서도 분명히 접종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백신 수급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저는 3분기 내로 충분히 1회 접종은 끝날 수 있고요. 정부가 말한 11월보다도 더 네. 빨리
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70% 이상 집단 면역에 가까울 정도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지금의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일부는 될까요? 네, 지금처럼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진 않으실 것 같고요.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대부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천은미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이제 유동성 파티가 끝이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이었죠.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포인트 내린 이후에 지금 1년 정도 가까이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종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올릴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인철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시장에 파문을 던진 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에요. 네. 사실은 정부 당국자,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과거 연준 총재의 경우에는 저게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인가, 올리겠다는 얘기인가 애매모호하게. 굉장히 모호한 표현. 그래서 금융시장은 첫날 반응과 둘째 날 반응이 다릅니다. 그 월가에서 분석한 내용이 다 각자 제각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너무나 이제 이 통화 정책 이 당국자의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옐런 전 지금 재무장관이고 전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될 만하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연준 부의장은 6월 이제 FMC 회의에서는 과연 테이퍼링의 시점 언제 시작할지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시점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물가가 심각하지만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13년 만에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계속해서 제롬 파웰은 2023년까지는 절대 이제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벌써 이걸 선 반영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우리 금통위에서도 우리는 미국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종 시그널들, 실물 지표 그리고 이제 정책 당국자의 발언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도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뭐 금리는 동결이 되겠지만 한두 명 정도는 굉장히 좀 이제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다소 올려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아, 이제 뭔가 바뀌나 보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사실 나중에 수습을 하긴 했어요. 뭐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의도된 아니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전문가가 이걸 설마 실수처럼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겠냐. 그냥 다 계산된 의도된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준금리 동결할까, 유지할까, 아니면 인상할까,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 결정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했나 여부예요. 근데 지금 두드러지는 가시적인 경제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네네. 수출이나 소비 심리나 기업의 투자 활동이나 투자 심리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제 회복 정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지 여부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경제 회복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경제 회복의 특징입니다. 2021년 지금의 경제 회복세는 고용 없는 회복이에요. 아, 고용이 없다. 근데 실질적인 궁극의 의미의 경제 회복이라는 것은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야 돼요.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그런 것들은 아직 더 더디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고용에 더 큰 충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 없는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직 안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뭐 기준금리를 동결 네. 결정을 한 상황이기 결정했죠.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뭐 그런 걱정을 하고 나서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미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먼저 경제 회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불균형 회복이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회복되는데 네네. 신흥국들은 아직 백신 구경도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대표적인 예죠. 이런 나라들은 경제 회복이 굉장히 더디기 더디죠. 때문에 예. 그럼 만약에 선진국들이 우리 경제 회복 됐으니까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액션을 취해버리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통화 가치가 격차가 벌어지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러면 이제 네. 신흥국에 투자됐던 외화 자금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면 또 다른 위기가 전개됩니다. 그렇죠. 외환 위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염려한다면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액션이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감안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금리 결정인데 지금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는 올해 4%대 성장률을 좀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4%대 성장률에는 뭐 기저효과도 들어가 있을 거고 각종 변수들이 들어가서 그 정도의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4%면 사실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좋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1년 전을 얘기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했던 네. 이제 코로나 이제 후폭풍으로 인해서 IMF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뭐 4% 성장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국내외에서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보니 네네. 미루어 지금 수출, 소비 뭐 이제 일부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따른 우려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를 웃도는 전망치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어서 네. 아마 정부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4주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라는 게 남은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렇죠. 이 정책 큰 그림을 밝히는 데서 이제 4%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 전망 수정에서는 4%를 확실할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아마 한국은행은 뭐 금리가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지금. 네. 지금 금통위 하자마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준금리 유지는 뭐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올해 아마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 아마 통상 보면 기재부보다는 다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0.1에서 0.2%포인트 낮게 합니다. 낮게. 그래서 아마 3% 후반대 3.8, 3.9 정도까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성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뭐 미국은 뭐 지금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큰 경제가 5%, 6%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제 경제가 이제 지표상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네네. 그럼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자본시장 연구원도 보면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 수정 전망에서 4점
3%까지. 4.3. 그러나 내년은 2.6이에요. 네네. 근데 2.6도 올해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이런 경제 회복 속도 그리고 뭐 금리 결정에는 경제 회복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 그게 뭐 미국에서는 일시적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것도 미국과 우리가 좀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 복지의 역설로 오히려 이제 이 실업수당이 더 받는 게 더 차라리 낫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취업을 하지 않는 것들이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네. 통계 왜곡이 약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비슷합니다. 지난달에 65만 개 이상 일자리가 일어났지만 네네. 그러나 질적인 측면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회복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특히나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조차도 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만에 하나 통화 정책을 하는 이제 입장에서 물가, 성장률 이외에 정말 일자리까지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한다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선제적으로 시그널이라 움직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굉장히 자산 시장의 충격을 좀 가능한 한 좀 적게 미치면서도 그렇죠. 천천히 출구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 테이퍼링 당시의 충격은 갑작스럽게 돈을 빼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흥국에서 갑작스럽게 돈을 빼면 그 위기가 다시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그렇죠. 분위기이기 전이 때문에 되겠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테이퍼링 한다라고 이게 사실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거지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돈을 풉니다. 돈을 풀지만 과거처럼 풀지는 않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속도를 점점 줄인다는 속도를 좀 거겠죠. 줄이겠다라는 예.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갑자기 그렇게 정책 방향을 이제 180도 회전했을 네, 경우에는 선회했을 그에 때. 미치는 충격, 특히나 이제 신흥시장, 우리가 아직은 이제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시작하는 타이밍과 실제 금리 인상 시점과 첫 시장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시장 충격도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한은도 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해서 1%포인트 정도를 또 상향 조치하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했을 때도 앞서 말씀해 주신 고용은 네. 지금 뭐 고용 없는 성장이다 말씀을 주실 정도로 고용은 지금도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언제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네. 동결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어느 정도를 봐야 될까요? 2008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과 같은 제로 금리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럼 언제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했는가? 굉장히 멉니다. 2015년 12월이 돼서야 7년이 지나서요.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고 한 번이요. 16년 12월에 또 한 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경제는 원래부터 회복되고 있었는 거 맞습니다. 2010년대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다만 고용 영역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인상했는데 다시 경제가 꼬꾸라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더 큰 문제거든요. 어제 올리고 오늘 내리고 이런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가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진단 내릴 때 비로소 신중하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제 금리 인상할까라는 것은 지금 이 고용 충격이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까인데 재미있게도 이게 재밌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2020년의 경제 위기는 그동안의 위기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경제 충격과 구조적 변화가 맞물렸어요. 네, 그 구조적 변화는 이미 많이 다루고 계시지만 언택트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소위 운영 영역의 일자리, 매장에서 물건 팔던 매대 직원이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그렇죠. 이런 운영 영역의 일자리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언택트 사회로 전환되는 네. 이게 같이 맞물린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돌아오지 있겠고요. 않을 수도 있다고도 보십니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테이퍼링도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도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할 뿐이지 당장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이 갑자기 긴축적으로 전환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네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금리를 언제쯤 인상할 조짐을 보이거나 아니면 혹시는 인상을 할지. 근데 이제 그게 그 통화정책 당국자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네. 시중금리는 벌써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비단 뭐 이렇게 시중에 일단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빨리 이제 금리 인상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의 속도 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일부 미국처럼 가장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아직 이제 뭐 코로나19 전염 팬데믹이 아직도 심각한 국가가 그렇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흥국에서는 벌써부터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이제 긴축 발작 과거의 경험에서 이제 갑자기 금리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이상 시그널을 줬을 경우 미칠 충격을 미리 방어하고 자국의 이제 외화 유출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네. 그 가운데 이제 과연 이제 물가 수준이 과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은행은 심리적으로 한 2%를 넘어섰을 경우 굉장히 긴장합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도 물가도 지금 1.3에서 1.8로 올린 8까지 상황이니까 올렸어요. 한꺼번에 네. 0.5%포인트 그러니까요. 올렸거든요. 아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금통위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세계적인 원자재 발, 지금 뭐 반도체뿐만이 예. 아니라 철광석과 같은 계속 원자재까지도 계속해서 오르고 올라오고 있는 있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버블이 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과연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두고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통화 정책 방향에서 긴축 시그널을 굉장히 빨리 줬을 경우에 오는 충격은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섣부른 통화 정책 긴축 때는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좀 꺾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서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미국에 앞서서 금리를 올리거나 인상 시그널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 선 유지되는 이 상황을 좀 보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도 인상 시그널에 대해서는 미국의 흐름,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외에도 물가, 그리고 이제 실물 지표들을 좀 봐가면서 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주식과 이제 부동산, 그다음 가계 부채 문제, 네. 우리만의 또 문제들이 또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이런 변수를 아마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요인들이 많아요. 고용, 물가, 뭐 실물 지표, 가계부채 아주 많은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앞서 말씀하신 그 가계부채도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뭐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뭐 코인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좀 인기를 끌고 열풍이 일어나면서 영호까지 끌어서 막 쓰고 빚으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계부채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1분기로는 1760조까지도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에 오는 충격, 그러면 가계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비가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쇄작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되고 또 가계빚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뭐 한두 가지 고려할 바가 뭐 정말 너무 산적해 많죠. 있겠죠. 근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만 꼽아라. 만약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8% 올해 한은의 전망치가 수정됐고 네. 또 내년 전망치가 1.4%입니다. 네, 네. 근데 목표 안정 물가제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물가거든요. 물가죠. 네. 그럼 1.8%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정말 높아진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연속으로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2021년 들어서 뭐 월별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초과하는 숫자가 나타나지만 이 숫자는 2020년 4월 달과 비교한 거예요. 네, 네. 2021년 5월 달 물가 상승률은 또 2020년 5월과 비교한 거예요. 너무 낮았던 시점과 그럼요.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이 2%를 살짝 넘는 물가 상승률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물가 상승률, 그런 기저 효과가 반영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는 거는 네네. 목표 물가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에요.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소위 착한 인플레이션, 우리가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의미의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금 자산 부분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사결정은 좀 적합한 판단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가계빚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계빚이 안 늘어난 해가 없습니다. 가계빚은 원래부터 늘어났어요. 제가 가계부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2013년인데 그 전부터 가계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근데 빚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계층이 누굴까를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자영업자 여러분이나 일분위 저소득층. 그러니까 요약해 본다면 생계형 자영업자 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부채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할 만한 여력, 채무 상환 능력이라고 하는데 DSR도 가장 높고 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들이 맞물려야지 그냥 기준금리 인상을 가계부채 때문에 결정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뭐 뇌관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고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대출 상환 유예를 해준 게 있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가 끝났을 때는 정말 우리 경제에 큰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대출을 갚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사실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수입에 비해서 빚이 과도하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최근 소득 대비 이제 빚이 늘어난 사람들의 그 연령대를 보면 보통 20, 30대란 말이에요. 젊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에 이제 어쩌면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내서 네네. 투자하신 분들도 꽤 되고 마찬가지 이 부동산이 워낙 자금이 크니 뭐 가산 코인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네, 빚을 내서 올리죠.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이게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석 달 동안 한 37조 원 이상 빚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뭐 20조 원 이상 웃돕니다. 네네. 이 얘기는 정부가 계속해서 공급의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데 입지가 좋은데 공공 분양 아파트를 많이 낼 테니 기다려달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인근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가 네. 아무리 통화정책당국자가 지금 금리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0.6, 1년 전과 비교하면 0.6에서 많게는 1%포인트까지 올랐고 은행은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네. 굉장히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강조하면서 네. 개개인별로 이제 부채 통계를 잡겠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가상금리 특히나 이제 그동안 부여했던 여러 네. 가지 이제 혜택을 좀 없애는 방식으로 우대금리나 이런 그래서 거. 유예금리를 좀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 당국이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좀 시점상 또 난해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선 국면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 4월 그 재보궐선거에서 좀 문매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당에서는 지금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LTV,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를 보는 숫자를 지금 최대 90%까지도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이 되는 게 90% 해주는 건 뭐 좋습니다. 집을 해주면 좋은데 이제 향후에 집값이 하락을 하거나 네.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 됐을 때 결국은 또 하우스푸어가 되고 네. 이게 가계에 또 폭탄이 되는 이런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일 때는 많은 이제 고자산가들이 네네.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그렇죠. 매수할 수 있고 금리가 낮으니까. 그리고 집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소위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은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럼 정부 의도대로라면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하향 안정화 혹은 조정되는 국면인 거잖아요. 정부의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네. 그러면 그 목표대로 이루어질 경우 이 저소득층은 많은 빚에 의존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근데 그 집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더 많은 빚에 의존해서 더 많은 이자 상환 부담을 갖고 집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최악인데요. 이게 정부가 그리는 그 그림대로 이행될지라도 문제고 그러니까요. 이행되지 않아도 문제인데 참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잘 전개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그냥 집 갖는 것 자체, 저소득층이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들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한번 해보면서 합리적인 정책들을 더 편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합리적인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음에도 사실 이 대선이라는 선거가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돌아가지만은 정치적 논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를 겨냥해서 뭐 집값이 90% 이상을 대출을 네. 해주고 물론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뭐 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 연장해주고 그리고 집값이 90%까지 대출해주게 되면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는 건지는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의문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과거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이 사태를 촉발했다라고 계속해서 원인을 그쪽으로 돌렸었는데 네네. 지금 오히려 그쪽으로 더 회귀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동산 특위가 오늘 열립니다. 네. 열리면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부터 해서 종부세, 양도세 관련된 모든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부동산 관련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민심을 어떻게 당이 좀 받아들여서 나올지는 궁금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이 집값의 100% 이상을 대출해주면서 나타난 게 단초예요. 자, 그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제 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무주택자, 청년 그리고 1주택자 서민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방향성은 맞거든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분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의 어떤 정책인지 그리고 이게 9억이나 6억 이하의 경우라면 서울에서는 내 집 갖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상 도움이 되는 건지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제 뭐 LH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그리고 집값도 계속해서 또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획기적으로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의 표심을 겨냥한 이제 포퓰리즘성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성을 좀 감안해서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뭐 대출 받아서 쏟는 곳이 부동산 시장만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대출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지금 뭐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만 봐도 일일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왜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지난해 1,400이 3,200이 되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시점, 이 상황은. 결국 이제 백신의 보급이거든요. 2020년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속도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2021년은 백신의 보급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근데 이미 백신의 보급 속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속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보급 속도가 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겁니다. 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은 좋은데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가파르지는 않아요.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도 몇 개 남아 그렇죠. 있고요. 뭐 공급 차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네. 그래서 이 실물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2020년의 그 충격 이후 뚜렷한 반등과 함께 이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주가가 크게 솟은 그런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격적인 이런 투자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거래량도 좀 줄고 이제 그러니까요. 경험을 했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세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거래보다는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른 투자처가 가상자산으로 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또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20, 30대들이 빠르게
주식시장에서 다시 또 이제 가상자산을 가느냐. 옮겨갔는지.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도 그렇게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3월 이제 코로나19 발발하고 왔을 때. 하고 난 저점에서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명 중 2명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아.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이 애널리스트들 가운데는 이 신만전자인 네. 최애 주식, 개인들의 삼성전자. 최애 주식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어요. 하향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정말 없어서 줄 서서 팔아야 되는 판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한 개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개 증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코스피는 하반기에 3,100에서 3,400을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 3,100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반대 있잖아요. 네네. 3,400 가면 10%가 채 안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걸 감안하면 야, 지금 무슨 코인은 A 코인은 야, 하루에도 8배, 7배, 10배도 오르는 코인이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산 시장의 이 큰 변화, 20, 30대들이 굉장히 단타를 많이 하면서 네. 수익을 냈던 이런 이 주식에서 수익을 냈던 20, 30대들이 빠르게 코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 게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30%가량 거래량이 줄고 어떤 날은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이 2배 이상 자산 시장으로 이제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네. 근데 코인도 문제예요. 코인도 지금은 중국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민간이 만든 코인이 아니라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CBDC, CBDC, 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면 네. 이게 과연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일부 이제 이 옹호론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떠받치고는 있지만 네.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젠가 버블은 늘 꺼지겠죠. 비극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변수도 많고 앞으로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정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인철 소장,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인젝션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